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8월 19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어제 큰 폭의 조정을 겪은 국내 증시, 오늘은 잠시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금방 오름폭 반납하면서 하락세로 전환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코스피는 3,150선 간신히 좀 지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종가 3,151선에서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계속해서 내림세를 좀 보여줬는데 78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증시는 또 왜 이렇게 빠진 걸까요? 어저께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횡보였잖아요. 이제 트럼프랑 이제 푸틴 만난 이후에 젤렌스키 이제 만나면서 실질적으로 특별한 뉴스는 없는 가운데 미국 시장은 횡보였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할 때는 괜찮았는데 약간 밀리기 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나머지 나라들이 그렇게 많이 밀리고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밀리는 이유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네.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국내 증시 왜 이렇게 빠진 걸까요? 장 초반에 보면 외국인이 현물을 팔고 선물은 계속 사고 있었어요. 시장에 대해서 하방을 좀 제한적으로 이끌어내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 계속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오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게 있었고 장중에 기재부로 넘어갔을 때는 이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에 10억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외국인이 선물을 또 좀 매수하면서 장이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장 후반에 갔을 때 원전과 관련된 부분 단독 기사로 다뤄진 부분이 다시 협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왔고 그다음에 추가로 조선과 관련된 부분에 일종의 지원 같은 경우를 재검토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으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본 건 아무래도 지금은 정책 드라이브로 인해서 지수가 3,200선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 같은 경우는 좀 시장에 주식 시장에 비유호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온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넥스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79개 종목이 거래가 정지가 된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넥스트레이드랑 그다음에 현재 우리 KRX랑의 차이점, 뭔가 이점이 있으니까 넥스트레이드가 거래가 잘 되다가 너무 잘 된다고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점이 좋아서 이렇게 거래가 잘 되고 이런 건가요? 특별히 KRX보다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가 장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KRX와 NXT의 차이 같은 경우는 KRX 같은 경우는 선물 매매 같은 경우가 가능하고 주식 선물 같은 경우 플레이가 가능한데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게 불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순수하게 현물의 수급 개입으로 좀 시세가 잘 나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재료 같은 경우가 전날에 8시 장, 대체거래소 8시 장 마감 이후에 새롭게 소식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침에 좀 시세가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일부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가 활용을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와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장단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게 있고 이게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겹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마 지금 제도 개편 같은 경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거래소와 그다음에 KRX 같은 경우를 지금은 구분해서 각 시간별로 두고 있는데 이걸 통합하는 게 좀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넥스트레이드 저는 아직도 조금 어려운데 이게 또 지금 거래 제한에서도 또 헷갈리는 부분이 넥스트레이드에서는 거래가 안 되는데 네. 한국거래소에서는 그대로 또 똑같은 종목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죠. 아무래도 이게 대체거래소에 대해서 하나의 규정 같은 경우가 15%를 30%를 이런 부분을 마련해 놨다 보니까 이 제도를 바로 깰 수는 없다 보니 그와 관련해서 15%에 해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래 제한을 둔 것이고 이게 단순히 시장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제도를 뒀다라고 하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하나의 허울뿐인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시장에서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것을
허들에 걸렸다 보니까 바로 수정을 할 수 없어서 이번에는 좀 해당되는 종목 같은 경우를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이고요. 의미 없는 제도다 보니까 이건 빨리 좀 없애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넥스트레이를 없애는 게 좋은 건가요? 넥스 트레이드는 뭐 있어야 되는데. 있을 수 있고 그들이 만들었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5% 룰이나 30% 룰 같은 경우는 시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저런 룰들을 없애야 된다. 허울뿐인 제도입니다. 실제로 넥스트레이드가 무슨 수수료 부분에서 조금 싼 거죠? 수수료 부분에서 크게 매력이 있다라고 하기보다 그냥 단지 시간이 틀리다? 증권사 입장에서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개장 시간 같은 경우가 원래는 9시에서 3시 반에서 8시에서 저녁 8시로 느니까 아무래도 플레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아마 투자자분들은 다 이 대체 거래소와 지금의 현재 기존에 존재했던 거래소 같은 경우를 합치는 게 깔끔하다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플레이어들이 지금 보면 8시에서 9시에서 호가는 대체 거래소를 켜두고 만약에 9시부터 3시 반에 대체 거래소랑 KRX를 같이 켜놓으면 이 호가가 겹쳐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혼선이 있거든요. 뭐 이 제도를 좀 개편을 하면 아마 뭐 시간을 늘리더라도 선순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 화장품들이 글로벌 인기 몰아가면서 되게 급등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갑자기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캐대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이제 K컬처 좋으니까 결국 살 기회인가요, 지금이? 시장에서 아무래도 실적 시즌에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실적에 민감했던 부분의 이유는 아무래도 관세와 관련해서 미리 재고를 쌓아놓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였어요. 몇몇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뭐 ODM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리 구조조정을 해놨던 로컬 국가들, 예를 들면 뭐 중국 이런 쪽 같은 경우가 데이터가 다시 빠진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던 미국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조금 정체가 나타나니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멀티플은 어느 정도 차 있는데 주가 같은 경우는 그에 맞춰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상황이죠. 그래서 자칫 이게 피크이지 않냐라는 논란인데 우리가 뭐 어떤 업종을 볼 때 다 부침은 있어요. 이 실적이 일회성이냐 아니면은 뭐 지속적으로 이게 피크를 치고 빠지느냐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재고를 쌓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다음 분기 실적까지 좀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게 여기에서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빠졌으니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보다 다음 분기 실적까지는 좀 확인해야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또 신규 상장주들 움직임도 또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오늘은 또 SNC스라고 이 조선 기자재주인데 오늘 지금 현재 50% 상승세로 거래를 마친 걸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요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인지 좀 짚어주세요. 우리가 기자재주들 같은 경우는 보통 조선주와 시차를 두고 실적이 반영됩니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실적이 반영되는데 뭐 기자재주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뭐 피팅, 뭐 밸브, 기타 기자재들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 1분기는 약간 병목이 있었지만 2분기에 실적이 좋았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 요인이 있다 보니까 뭐 기자재 업체 중에 신규주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잘 맞은 거죠. 그다음에 상장할 때 주식 유동 주식 수가 적으면 좀 강하게 반응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단지 그것이지 이게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서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주를 플레이하실 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건 거래되는 유동 주식수 같은 경우가 규모가 많은지 적은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체크해서 종목을 좀 보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보통 이제 개인 투자가 분들 중에 좀 그래도 자금이 크신 분들은 네. 공모주 펀드라는 걸 되게 많이 이용을 했었잖아요. 네네. 사모펀드에서. 네. 왜냐하면 공모주 내가 하면 한두 주밖에 못 받지만 공모주 펀드 하면 좀 많이 받으니까.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 비중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실제 공모주 수익률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공모주 펀드는 개인분들이 좀 고액 자산가 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조금은 이제 좀 시각을 좀 바꿔야 되나요? 공모주 펀드는 지속적으로 성과가 좋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 부침보다는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뭐 공모주 펀드 같은 경우는 계속 좋아왔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배분 측면에서 조금 변화가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공모주 펀드의 성과가 약간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다만 아직도 이 운동장 같은 경우가 기울어진 측면이 존재하다 보니까 뭐 고액자산가 분들 같은 경우는 공모주 펀드 같은 경우도 뭐 포트폴리오 분배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국내 증시는 저희가 맨 앞에서도 좀 이야기를 해봤지만 여러 가지로 상승 탄력을 받을 만한 게 안 보이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 관련 해법들로 뭐 국내 증시에 더 충격이 오지는 않을지 이 부분도 저는 걱정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재건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정치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각 이제 뭐 러시아 입장,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양보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영토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요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뭐 휴전 같은 경우로 진행하면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테이블에는 나올 텐데 이게 뭐 자기의 카드를 다 버리면서까지 종전으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미국에서 압박을 하겠죠. 근데 이미 뭐 대치 상황 같은 경우가 길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뭐 열어봐야 알겠는데 시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이게 실제 종전 같은 경우가 진행되는 게 스무스하다라고 하면 미국의 인프라 관련된 종목,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뭐 재건 테마라든지 뭐 건설기계 이런 종목들의 시세 탄력도가 강했을 거예요. 그런데 건설기계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4분기부터 재고에 대한 부분을 피크를 치고 실적으로 돌아섰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 있었어요. 근데 이 재건 같은 경우가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 실수요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건설기계 쪽은 더 시세 탄력성이 붙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좀 주가가 답보 상황이거든요.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 종전 같은 경우가 빠르게 진행될까라는 의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테이블에 앉아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그 부분은 한번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우리나라에게도 종전이 진행되고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긍정의 요소가 조금 더 큽니다. 시장 일각에서 이론적으로는 뭐 재건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군사를 뭐 파병하지 않았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냐라는 점이 있는데, 기존에 그 우리가 뭐 이라크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파병 요소가 하나의 배점에 포함이 돼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경우에 재건을 할 때는 그 배점 같은 경우에 차이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은 차치해 두고, 물론 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좀 실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수 있는 이 재건 같은 경우가 진행되면 미국에게도 유리하고 우리나라에게도 뭐 긍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설기계 관련주는 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도 있었지만 네. 근데 지금 또 문제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 폭이 확대되면서 또 거기에서 얻어맞게 된 부분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를 다시 탄력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네, 관세로 인한 피해가 더 큰 건지, 그러니까 뭐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큰 건지 지금 잃게 되는 부분이 더 큰 건지 이 둘 사이에 무게감이 어느 게 더 큰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의 뭐 그림으로 이렇게 낙서가 됐다라고 하면 재건이 진행되면 그 낙서는 깨끗하게 지워지게 된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요의 견인이거든요. 지금 건설기계 쪽 같은 경우가 2분기 실적 발표까지 나왔을 때 체크가 된 거는 미국 빼고 수요는 다 돌았어요. 턴을 했어요. 턴.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단지 미국 같은 경우는 각 기업의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던 건 아직 바이어들이 재고를 내놓고 있지 않다라는 점인데, 새로운 미국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바로 인프라 투자는 단행하지 않아요. 보통은 1년 차에 말미에 진행을 하는 거죠. 지금은 관세 측면에서 계속 각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본에 대해서 유동성을 푸는 거는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건설기계와 관련된 부분에 미국의 수요까지 돌게 되는데 플러스 알파가 안 된 거는 재건과 관련된 부분의 수요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중국 로컬, 유럽, 미국 이 정도의 수요가 다 돌았을 때의 정의 한 10이라고 하면은 재건이 진행되면 한 50에서 100 정도의 수요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재건이 진행되면 리포트들이 나오겠죠. 이제 역사적인 상단 밸류를 건설기계 쪽에 반영을 할 수 있다. 많이 보던 문구네요. 라고 하면서 목표가의 상향이 이루어지는 뭐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약간 미리미리 사야 된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는 하려면 미리 플레이를 해야 할 수 된다. 있습니다. 할 네네. 수 있다라고 네.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된 종전 관련된 이슈를 빼고 나면은 결국 맨날 잭슨홀 얘기 나오고 네. 파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금리나 2번 할 거냐, 3번 할 거냐. 갑자기 또 3번 한다 그랬다 2번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계속 지표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경기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도 금리 인하 측면이 있다 보니까 장은 또 안 빠지더라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금리 인하다 보니까 계속 뭐 그런 부분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한 2차례 정도 해주면 시장은 스무스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막 발생해 버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시장은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지금은 시장이 뭐 금리 인하에 반응을 하면서 좀 랠리 나오는 그 기대가 있다 보니까 이번 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잭슨홀 미팅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뉴욕 증시도 한번 좀 짚어보면 인텔이 또 재밌더라고요. 네. 뭐 미국의 공사화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 이게 좀 재밌었던 게 그냥 단순히 미국 정부가 지분을 바로 인수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보조금으로 좀 집행을 하던 부분들을 지분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갖게 되는 건지 좀 짚어주세요. 이게 단지 뭐 자금의 투여를 통해서 기업이 클 수 있게라는 점보다 직접 지분 요소를 하면서 기업을 키우겠다라는 거죠. 하나의 개입 형태에서 좀 스마트화 됐다라고 비유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예전에 어떤 기업이 문제 있을 때 공적 자금 투입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기업이 좀 나아지면 뭐 지분을 파는 형태 이런 쪽이 많았는데 그런 쪽보다는 뭐 기업을 키워나가는 그러면서 지분에 대한 매각을 타 국가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네. 근데 지금 인텔 같은 경우 국유화되는 거는 전 국유화라는 부분이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가 헷갈려요. 왜냐하면 실제로 미국에서 국유화했던 건 서브프라임 때 그쵸. 금융기관들 사고 난 거 빼고는 네. 한 적이 없는데 지금 미국이 위기냐? 라고 얘기를 던져보면 위기도 아닌데 그쵸. 뭘 국유화까지 하면서 저렇게 난리냐?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MP 맞아요.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도 국유화 해놓고 막 밀어줘요. 네. 그 깡패잖아요. 그쵸, 중국이잖아요, 중국. 그쵸, 중국 그쵸. 국유화하고 계속 밀어주고. 네. 그러면은 인텔은 우리는 빨리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들잖아요. 네. 왠지 이거 국유화 한 다음에 거기다 막 밀어줄 텐데. MP도 그랬고 그리고 사전에 일단 한번 보여줬잖아요. MP 저렇게 해줄 수 있어 내가. 국방부 계약 10년짜리, 뭐 5년짜리 때려넣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인텔과 유사한 업종을 하려고 했던 우리나라 반도체들이나 이제 미국에 가서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런데 갑자기 인텔한테 다 몰아주면 삼성한테 받을 게 없잖아요. 네.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 어떻게 봐야 되고 미국의 인텔 같은 경우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투자 전략을 세우면 어떻게 세우는 게 적절할지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한정의 자본 투여라는 가정을 해봤을 때 기술력은 올라올 수 있겠죠.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를 보면 창신 반도체라는 기업은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DDR5의 수율까지도 어느 정도 따라잡았다라고 하면서 연초에 우리는 뭐 반도체주라든지 미국의 반도체주가 조정을 나오곤 했어요. 자본 투여를 했을 때의 무한정의 자본과 기간의 함수를 대입해보면 기술은 올라올 수 있어요. 다만 인텔에 대해서는 이걸 무한정 자본을 투여했을 때 파운드리의 수율이 과연 올라올 수 있느냐라는 점이거든요. 자본을 투여했을 때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밀어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만큼 수율이 안 나오는데 이걸 밀어줬을 때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어떠냐라고 하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술의 격차 같은 경우가 우리 생각보다는 존재를 합니다. 무한정 자본 투여로도 따라잡기 힘든 면이 존재하다 보니까 가깝게 미국에서 인텔에 대해서 좀 공적인 요소를 대입을 하다 보니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사업에 교집합이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런 쪽은 조금의 부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마
수요자들 같은 경우가 이걸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 격차, 뭐 파운드리의 수율의 격차는 존재하다 보니까요. 예. 근데 지금 뭐 인텔한테 미국 행정부가 하는 행동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로 봤을 때는 자국 산업을 확실히 키워주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긴 하는데 네. 또 엔비디아나 AMD한테는 매출의 15%를 정말 가져가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그냥 뭐 행정부 아래에다 모든 기업들 두고 내가 다 쥐락펴락하겠다 이런 행동인 건지 아니면 정말 산업 키워서 잘 해보겠다 중국 견제해보겠다 이건지 어느 의도가 더 큰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 지금의 미국의 기업 견제라든지 개입의 의도는 전적으로 중국의 견제에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중국의 견제 부분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뭐 이 점은 미국에서 뭐 중국 플레이를 카피해서 기업들을 키워나가고 뭐 절대적인 미국을 키워나간다라고 하기보다 중국 견제 요소가 좀 큰 측면이 있고 인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건 뭐 TSMC 견제에 있기도 하겠죠. 근데 그 격차는 뭐 자본을 투여한다라고 해서 한순간에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단기로는 유리해요. 인텔에게 유리하겠죠. 그런데 시장은 그다음에 기업은 이게 개입한다라고 해서 되는 측면이 물론 수주 산업은 될 수 있어요. 밀어주는 수주 산업, 그다음에 기술 격차가 크게 크지 않는 쪽은 될 수 있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자본의 투여와 그 시간의 함수 같은 경우가 비례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은 뭐 초반에는 인텔에게 유리하지만 모든 것은 뭐 소비자의 입장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테슬라 얘기가 요즘은 많이 안 나오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도 네. 테슬라가 도와주면 머스크가 와서 파운드를 해결을 해주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로 쫙 올랐다가 지금 그렇죠. 좀 내려가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긴 네. 한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됐든 인텔이 됐든 미국 공장에서 지어질 거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만드는 게 필요하고 네. 그 두 가지는 확실한 현재 딱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 자체로 보면은 그로스는 성장은 무조건 있을 거다라고 보면은 이쪽 AI 관련 주식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약간 이제 안 쳐다보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좀 봐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예, 저도 그런 점에는 100번 공감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차피 바라볼 건 성장의 정체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쪽을 초점 맞추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성장에 대해서 뭐 GDP 성장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뭐 인플레이션보다 성장 같은 경우가 단순히 뭐 비례가 아니라 몇 배 더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같은 경우를 영위하는 기업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테슬라가 그 요소의 핵심이죠.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은 조금 뭐 약간의 요소가 있어서 가격 조정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성장이 꽃이죠. 자율주행, 그다음에 뭐 로봇,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제품이 판매되면은 대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뭐 긍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AI 같은 경우도 뭐 2년 전, 1년 전에는 우리가 가격 부침이 있을 때는 뭐 캐펙스가 과연 이게 지속될까라는 하나의 단면을 보고 계속 좀 고민을 해왔는데 그 고민은 좀 접어두고 왜냐하면 실생활에 지금 뭐 챗 GPT라든지 뭐 기타 이런 요소들이 개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본 회수기가 되었을 때는 지금보다 주가 같은 경우는 뭐 상승을 해 있겠죠. 그렇다 보니 작은 면에서 계속 민감하게 성장 요소 같은 경우에서 의구심을 갖기보다는 이 나가는 방향의 큰 그림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서 뭐 테슬라라든지 그다음에 AI는 시작이죠. 아직 뭐 꽃이 이제 살짝 피는 정도 그 정도다 보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AI는 이제 막 개화기다라고 하셨는데 또 간밤에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AI 버블을 지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AI의 시장의 성장세에 가장 큰 덕을 봤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멘트를 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뭐 잘 모르겠는데 뭐 때에 따라서 생각은 들 수 있겠죠. 뭐 주가가 좀 빠르거나
아니면은 좀 기분이 안 좋았나요?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이제 제가 그냥 뇌피셜인데 예를 들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AI 관련된 VC들 투자가 엄청 늘어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그 VC들이 했는데 걔네들이 오픈 AI처럼 잘 된 걸 만들면 경쟁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게 그렇죠. 다 막아야죠. 투자를 다 못하게 딱 막고 그냥 구글이랑 나랑 잘 싸워볼게 둘이. 이 정도로 해야지 자꾸 누가 나와가지고 딥식 같은 것들이 자꾸 나오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솔직히. 네. 일단 시장은 먹었는데 네. 다른 애가 와서 이제 자꾸 이제 끼어들려고 그러면 이제 못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투자하지 마 이런 거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가진 자잖아요. 그쵸, 가진 예. 자죠, 이미. 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여기는 무한한 성장이니까 투자를 뭐 들어와 너희도 해봐라고 하면 이 성장에 대한 뭐 해자의 균열이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뭐 충분히 그런 멘트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만 AI는 이제 시작이라.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네. 저의 어떤 질문에 양쪽에서 아주 너무 좋은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AI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성장성을 더 기대해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국내 증시 또 미증시 이벤트 각각 좀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뭘 살펴봐야 될까요? 그냥 우리가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네, 금리에 대한 변화는 당연히 인하를 해야 되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고 선순환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좋을 것이고 그러다가 버블이 일어나면 광기의 랠리가 나올 것이고 그거는 시장이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미국의 CPI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고민을 하는 걸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걸 보기보다 지금의 시장 속에서 패러다임 변화가 나오는 성장은 뭔지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고민해 보면 단지 내일 고민 말고 일주일 뒤 고민 말고 한 6개월, 1년 뒤에 고민해 보면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볼 수 있는 게 지금 어떤 경제적인 데이터나 이런 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집중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에서 앞으로 더 성장할 부분이 뭔지 그런 걸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지난주부터 제약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바이오텍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면서 러셀도 올라오고 네네. 그러면서 AI 주식은 빠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AI 주식을 보자고 얘기를 했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AI 주식을 봐야 되나요? 바이오 주식을 봐야 되나? 바이오테크 특히. 왜냐하면 이제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눌려 있었다가 이제 조금 이제 꼬리를 드는 것 같은 느낌들인데 그 두 개의 업종을 본다면 어느 쪽에 지금 시점에서는 봐야 될까요? 그 시장 추종자의 성격과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에 민감도를 놓고 종목 플레이까지 같이 한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를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과거부터 금리 인하기에는 주가가 강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약바이오를 본다라고 하는 그 매크로를 대입을 해봤을 때 더 성장이 나오는 쪽을 봐야 되겠죠.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 성장에 대한 포텐 같은 경우에 시계열을 늘려보면 제약바이오보다는 AI가 더 강도가 강하다 보니까 AI 쪽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도 저의 시각에서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내에서 성장성 있는 쪽 역시나 결국에 또 답은 AI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중국이 드라마를 포함한 해외 콘텐츠의 TV 방송을 추진합니다. 할당량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TV 콘텐츠에 대한 제한을 전반적으로 완화해 공급을 촉진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 차단됐던 한국 드라마의 중국 진출도 점차 가시화할 걸로 전망되고 있고 약 9년 동안 이어져 온 중국의 한알령이 완화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주 중에서는 오늘 삼화 네트워크스와 아센디오가 모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종가는 각각 1,599원, 3,980원이고요. 펜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25%대 급등하면서 2,670원,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M이 각각 8%, 6%대 강세 보이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먼저 오늘 E&M이 13%대 급등하면서 1,641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TYM이 9%대 오르면서 6,200원, SY스틸텍이 5%대 강세 보였고 수산 세보틱스와 HD 현대건설기계도 각각 5%, 1%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우주항공개발기업 로켓랩부터 미국의 자동차 기업 제너럴모터스,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 엠브라에르까지 3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로켓랩입니다. 현재 주가는 44달러 선이고요. 증권사 평균 최고 목표 주가는 55달러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1억 4,4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고 영업 총이익률은 32.1%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일렉트론 발사 5회로 발사 서비스 매출이 59% 늘었고 발사당 이익은 역대 최고인 29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 우주개발국의 대규모 트렌치3 사업과 골든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발주가 예정돼 있어서 신규 수주 확대가 기대됩니다. 또 연말 시험 발사를 목표로 준비 중인 재사용 중형 발사체 뉴트론의 성공이 수주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너럴모터스입니다. 최근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현재 주가는 56달러 선으로 목표 주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GM은 현대차와 2028년 출시를 목표로 중남미 시장을 겨냥한 차량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소형 픽업 트럭과 SUV 개발에 집중돼 있어서 GM의 중형 상품과 큰 연관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대차는 부족했던 라인업을 보완할 수 있지만 GM 입장에서는 신제품이 기존 주력 제품의 시장을 잠식하는 카니발리제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GM은 현대차의 신차 개발 비용 부담 또는 GM에 대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지원을 맞교환 수단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엠브라에르입니다. 현재 주가는 57달러 선이고요.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는 63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18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 수주 잔고는 257억 달러로 9분기 연속 증가했습니다. 스카이웨스트, 스칸디나비아 항공, 포르투갈 공군과 주요 계약을 체결한 상태고요. 전기 수직 입착륙기, 즉 EV톨 개발사인 자회사 EV에어 모빌리티는 2027년 인증과 인도를 목표로 브라질과 미국에서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고 6월에 스타트업 레보와 14억 헤알 규모의 EV톨 50대 계약과 104대 구매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800대 규모 약 140억 달러의 선주문을 확보하면서 시장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3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지난 3월 무려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는데요. 연금, 특히 국민연금을 두고는 여러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듯합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들 중에 자기가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젊은 세대는 낸 만큼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추후 납부 관련 법도 개정됐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또 무엇이 논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네, 올해 3월 이제 국회를 통과했던 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이제 내년 1월 1일이면 네. 시행이 되는데 어떤 부분들이 달라진 건지 좀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네, 국민연금이 2007년도에 개정이 되고 18년간 개정이 없다가 이번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가 됐죠. 이번에 이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현재대로라면 2055년이면 기금 고갈이 이제 돼버려서 더 이상 이제 연금 재원이 사라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고갈 시점을 좀 늦추고 국민연금 제도의 안전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더 내라 해서 이번에 보험료율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받는 연금액도 좀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더 내고 덜 받아야 기금이 훨씬 더 빨리 안정될 텐데 이번에 법 통과된 것은 더 내는 것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내년부터 올리기로 했고요. 근데 이게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0.5%씩 8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올라가서 2033년이 되면 13%, 소득의 13%를 월 보험료로 내셔야 되는 걸로 개정이 됐고요. 받는 것도 원래는 좀 줄여야 되는데 더 내는데 받는 것까지 깎으면 너무 좀 박하지 않냐.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받는 금액을 현행보다 약간 올리는 걸로 이렇게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거든요. 보험료율은 내는 걸 얘기하고요. 소득 대체율은 받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 받는 소득 대체율이 현재 2025년 기준으로 41.5%입니다. 그런데 내년 되면 43%로 소폭 오르고 그 43%를 계속 유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가 되시면 보험료율은 앞으로 8년간 계속 올려내셔야 되고 대신에 연금액은 조금 오르겠지만 이제 그 오른 금액을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현행보다는 그렇게 좋아지는 구조가 아닌 거죠. 보통 저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41.5%라고 하면 네. 평생 동안 국민연금에 낸 소득 전체의 41%를 주겠다는 거. 저 41.5가 무슨 얘기예요? 네, 소득 대체율이 말 그대로 납부 시점에 내가 평생 보험료를 냈을 때 그때의 평균 소득의 41.5%를 연금으로 대체해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내가 뭐 재직 시절에 한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9%의 보험료를 냈을 거잖아요. 그때 노후에 연금 받게 되면 300만 원을 소득으로 신고해서 보험료를 냈으니까 300만 원의 41.5%인 대략 한 12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주겠다라는 것이 소득 대체율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 대체율은 40년을 풀로 가입했을 때 나오는 것이고요. 만약에 20년밖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비례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줄어드니까 실제 소득 대체율은 한 20%대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40년 가입 기준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40년을 불입한 사람들이 납입 시점의 소득의 40%, 43% 정도를 연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젊은 세대 중 하나일 것 같은데 네. 저희끼리는 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이 얘기 들어보면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내는 거는 9%를 내잖아요. 근데 받는 것은 40% 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낸 돈 대비해서 사실 많이 받는 구조가 돼 있고요. 국민연금이 처음 시작되었을 88년도에는 보험료율이 3%였어요. 그러니까 소득의 3%만 내면 되는데 그때 소득 대체율은 70%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버는 사람이 3만 원씩 40년 내고 70만 원씩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후하게 제도가 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개인 연금이나 개인 상품은 내가 낸 만큼 받는 거잖아요. 수익률에 더해서 받는 거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이 주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또 이제 늘어나고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금으로 운영하지만 사실 뭐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이 고갈 상태에서 국가 재정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래서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국가가 이렇게 저렇게 제도를 개정하고 또 국고 투입을 통해서라도 국민연금 제도는 유지할 거니까 기금이 고갈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못 받을 걱정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기금들에서도 이미 정부 재정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연금을 주고 있으니까 국민연금 걱정하지 말고 부어라. 국가가 네, 네. 빚을 내서라도 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럼요. 국고 투입을 좀 미리미리 하자라는 의견도 있고요. 나중에 2055년 이후에 하자는 의견도 있고 이번에 어쨌든 그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금 고갈 시점을 약 한 15년 정도는 늦췄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조금 계속 이제 개정안들이 조금 더 나오면서 아마 기금 고갈을 조금 더 연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개정안 시행을 두고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추후납부 제도도 네, 있었는데 네, 네.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기존까지는 보험료율이 9%로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올해 내냐 내년에 내나 뭐 큰 차이가 없었어요. 소득 대체율도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일찍 하는 게 유리한 그런 게 있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2026년 1월 1일부터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소득 대체율도 약간 변경되고 이런 제도가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틈새가 생겨버려가지고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추후 납부란 게 뭐냐면 과거에 내가 못 냈던 거를 나중에 낼 수 있는 제도가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입니다. 과거에 뭐 적용 제외를 이제 해서 뭐 여러 가지 경력 단절이라든가 뭐 주부로 살다가 국민연금 못 낸 기간 이런 거 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실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폐업, 뭐 이직 이런 것 때문에 못 냈던 기간이 있잖아요. 이런 걸 나중에 내실 수 있는 제도가 추후 납부 제도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걸 내가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되게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추후 납부를 할 때 얼마를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보험료 결정. 추후 납부라는 것이 과거에 안 냈던 걸 한 번에 몰아내는 거기 때문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금액이 큽니다. 이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신청하는 시점에 보험료율로 결정합니다. 신청하는 달에.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내므로써 받을 연금액을 결정하는 소득 대체율은 언제 결정되냐면 실제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납부하는 달에 결정이 돼요. 납부한 달.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내가 그냥 이번 달에 신청하고 이번 달에 납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번 달에 신청하고 이번 달에 납부하면 동일한 달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법조항에 뭐가 하나가 있냐면 신청하고 나서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청은 이번 달에 하고 다음 달에 납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데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보험료율은 내는 거니까 적게 내면 좋죠. 올해 보험료율이 제일 저렴합니다. 올해 12월에 내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받는 연금액은 내년에 1월부터 올라가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올해 12월에 신청을 하고 내년 1월에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올해 12월에 적은 보험료를 내고 대신 받는 연금액은 내년에 올라간 더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이 한 달 차이에 약간의 틈새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납부가 아니라 12월에 신청만 하고 그렇죠. 네. 납부는 1월에 해라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네. 1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내는 거는 9.5만 내고 받을 때는 4.3 받는 43% 그렇죠. 내는 건 9%. 9%. 예, 올해 기준 9%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내면 9.5인데 올해는 9%니까 싸게 낼 수 있고 저렴하게 낼 수 있고 대신 받는 것은 올해 내버리면 41.5를 적게 적용받는데 내년 1월에 내버리면 43% 올라간 소득 대체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런 틈새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국민연금공단도 인지를 했어요. 인지를 했어요. 인지를 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통과된 건 아니고요. 개정안이 나와서 어떻게 했냐. 올해 12월에 신청하고 내년 1월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약간 좀 불합리한 구조가 생길 수 있으니 올해 12월에 신청한 사람은 1월 달에 다음 달 1월 달에 보험료율로 적용해 버리겠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월에 신청한 사람은 9%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9.5를 적용하겠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납부 기한일이 속하는 즉 다음 달에 보험료율을 적용해서 내라라고 법을 약간 이렇게 좀 꼬아서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신청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는 달에 맞춰서 다 일률로 적용할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차라리 좋은데 그게 아니라 신청을 이번 달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보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기냐면
12월에 신청하고 1월에 납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12월에 신청해봐야 1월 달 보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오른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니까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뭐 그거는 어쨌든 막았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12월에 신청하고 12월에 납부하는 사람의 문제가 생겨요. 그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12월에 신청하면 나는 이미 내년에 한 게 아니라 올해 미리 신청했잖아요. 그럼 올해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야 정상인데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서 12월에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그 납부도 12월에 했어요. 그러면 올해의 소득 대출이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내고 더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되는 이런 또 불이익이 생깁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제도가 복잡하잖아요. 우리나라 법들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고치면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를 고쳤더니 여기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를 고쳤더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이 다른 문제를 고쳤더니 또 발생하고 실제 지금 법 개정안에 올라온 거는 또 어떻게 돼 있냐면 그래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이 아니라 납부 기한일로 해가지고 제도를 이제 바꾸고 12월에 신청하고 12월에 납부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건 또 밑에다가 다 별도의 특례 조항을 둬가지고 12월에 신청하고 12월에 납부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인정해줄게. 또 그걸 쭈루 달아놨어요. 그러면 그냥 결론적으로 네. 12월에 신청하고 1월에 내는 게 좋은 거예요? 12월에 신청하고 12월에 내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아예 신청도 내년 1월에 하고 1월에 내는 게 좋은 거예요? 일단 만약에 현행대로 법 개정이 진행된다면 네. 또 방법이 있습니다. 11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1월에 신청을 해서 한 달씩 앞으로 당기는 거죠? 네, 11월에 신청하고 12월부터 분납을 하면 됩니다. 와, 어렵네요. 분납. 이게 뭐냐면 11월에 신청하고 12월에 내면 그냥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11월에 저렴할 때 신청을 하고요. 그냥 분납을 하게 되면 내년까지 나눠낼 수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 낸 건 또 내년 걸 적용받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려서 제 입장으로도 사실 너무 이렇게 뭔가 내가 쪼잔해지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런데 진짜 만약에 추후 납부를 고민하고 계시다. 그러면 사실 일찍 하는 게 좋긴 합니다. 물론 제도가 약간씩 바뀌어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또 일찍 내시면 소득 재평가에 의해서 물가 상승률도 또 반영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기왕 하실 거면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뭐 지금 당장 하셔라. 올해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더 연금을 받고 싶다. 그러시다면 이제 법 개정이 통과가 된다면 이게 이제 국민연금법이 4월 1일 날 통과된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또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통과가 된다면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3월에 국회를 통과했던 부분은 아닌 건가요? 그럼요. 국회 3월에 통과한 것은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를 조정하겠다는 것까지 통과가 됐고 그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됐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봤더니 이제 뒤늦게 보니까 법 규정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그 업데이트 될 걸 기대하면서 오히려 늦게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것이 계속 강화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옛날에 부동산 관련 세금도 계속 강화가 되면 뭐 풍선 효과가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안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를 봤을 때는 하루라도 일찍 하시는 것 그것이 유리하죠. 점점 제도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준 소득 월액 상한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인상폭도 뭐 커진다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국민연금이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100만 원 버신 분들이 9%의 보험료를 내시지만 한 달에 1,000만 원 버신 분도 9%를 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90만 원 내야 되고 뭐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은 900만 원 내야 되냐. 이게 아니고요. 국민연금이 딱 기준 소득 월액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도 현재 기준으로 한 월 617만 원 정도의 소득을 보고 637만 원. 거기에 9%는 57만 원 정도가 상한선이거든요. 그죠? 이 상한선의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더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추후 납부를 하더라도 이 상한선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을 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올라가잖아요. 보험료율이 올라가면서 또 매년 7월 달에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약간씩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관계없이 보험료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원래는 소득이 일정하면 보험료율은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고 또 상한선이 올라가는 만큼 또 추가로 보험료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내시는 돈은 더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내는 돈이 올라간다 그러면 연금액이 올라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더 냈으니까 더 받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월액이 동일하다면 내는 건 보험료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연금액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보험료율이 저렴할 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험료율이 쭉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좀 추납을 해야 되겠다, 뭐 선납도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내가 좀 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뭔가 답들이 일단은 할 수 있는 한 빨리인 것 같은데 뭐 추후 납부든 아니면 그냥 뭐 납부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먼저 해야 된다. 이 부분인 걸까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이 추후 납부를 하실 때는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내시는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이게 되게 사실 적지 않은 혜택입니다. 근데 뭐 한 달에 내가 뭐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 냈다. 그럼 120만 원을 소득공제해 주기 때문에 소득에서 빼주거든요. 그러면 뭐 세율에 따라서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세금을 돌려받죠. 최대 49.5%까지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공제 혜택이 되게 큰데 매달 10만 원씩 내는 거는 1년에 12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추후 납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못 냈던 거를 한 번에 냅니다. 그러면 과거에 못 냈던 뭐 거의 뭐 119개월까지 내실 수 있으니까 최대로 거의 한 5천만 원 이상 내시는 분도 계세요. 자, 이렇게 내가 추후 납부할 금액이 뭐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큰 금액을 추후 납부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고민해 보실 게 있어요. 올해 내가 소득이 많다. 그러면 올해 추후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액을 소득공제해 주기 때문에. 내가 연봉이 5천인데 추후 납부를 5천만 원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세금이 없습니다. 아예. 전액 돌려받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보니까 내가 올해는 소득이 별로 없는데 보니까 내년에 소득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소득이 더 큰 해에 세율이 더 높아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소득공제 효과가 내년이 더 크기 때문에 올해 하시는 것보다 내년에 하시는 게 유리하죠. 저는 아무래도 또 성격이 좀 좁은 사람이다 보니까 남보다 내가 더 잘 받았으면 좋겠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 남들보다 연금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네. 어떤 기준점을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3층 연금 체계로 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적 연금 체계 1층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 제도를 2층으로 운영하고 있고 개인연금이라고 해서 뭐 IRP, 뭐 연금 펀드, 뭐 연금보험 이런 개인 연금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준비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연금으로 내 노후를 해결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가지 연금을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층 연금의 세 가지를 포함해서 노후에 65세 이후부터 어느 정도의 연금이 계속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요거를 매년 점검해 보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연금이라는 것이 뭐 1년, 2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후에 연금 받는 거잖아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화폐 가치. 네. 물가 상승률 고민도 하세요. 뭐 지금 100만 원 받는다고 하지만 30년 후에 100만 원 받는 게 얼마 되겠냐. 그러기 위해서 물가가 오르는 만큼 내 연금의 가치도 상승하고 있는지 또 소득이 오르는 만큼 내가 연금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늘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셔야 나중에 60세, 70세의 연금을 열어봤을 때 그래도 충분히 좀 필요한 만큼의 연금액이 세팅이 되는 거죠. 결국엔 또 미리미리 계속 차근히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내용을 보면서 투자자분들은 대주주 기준 강화와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주목했는데요. 사실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비과세 감면 축소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 축소가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연금도 못 받는데 세금 감면 혜택까지 없앤다는 점이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세무 전문가 우리은행 WM 영업전략부 김혜리 차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세언니 김혜리입니다. 네, 정말 세제 개편안 가지고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내년부터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이 대폭 축소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비과세 종합저축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름대로 비과세 종합저축은 그 이자와 배당을 받았을 때 비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와 배당을 금융상품에서 소득으로 받게 되면요. 15.4%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원천 징수를 하고요.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됩니다. 그러나 이 비과세 종합저축은요. 이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 전혀 과세를 하지 않는 상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비과세 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고 가입 대상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 대상이 현재는 3년간 금융소득 합산과세 되지 않는 분들 이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 65세 이상인 자,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액 요건이 있는데요.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혜택이 좋다 보니까요. 이 상품에 대한 가입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번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이 65세 이상자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이 요건이 좀 더 추가되기 때문에 가입 대상자의 제한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또 정의는 뭔가요? 네, 기초연금 수급자는 사실 노인 복지 정책의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산업에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5,12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자가 20%에 해당됩니다. 1,000명이 넘습니다. 1,024만 명에 해당되는데 이 중에서 70%가 기초연금 수급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소득 인정액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서 소득 인정액을 산정한 후에 단독 가구라고 해서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대도시에서 생활할 경우에는 1인당 이 금액이 228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두 분 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되시면은 228만 원이 아니라 이제 364만 원 합산해서 그 금액 이하가 되신 분들은 월 한 34만 원 정도. 예, 단독 가구는 34만 원, 그리고 부부 합산해서는 54만 원 정도 매달 받으실 수 있거든요. 65세 이상자 중에서 지금 70%가 이미 받고 계시고, 네, 30%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지금 원래는 만 65세 이상자들인 경우에는 이 1,0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다 가입 대상자가 되셨는데 지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이 3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288만 명 정도 되시거든요. 이분들은 기초연금도 받지 못하시고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비과세 혜택도 못 받으셔가지고 저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런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만 이 기초 말씀은 네. 맞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라고 해서 생활이 다 넉넉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를 너무 축소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되려면 단독 가구일 경우 만 65세 넘는 분이 228만 원이 넘는 분들일 경우에는 2만 원만 초과되더라도, 그러니까 230만 원만 받더라도 이 기초연금도 못 받고 그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것도 다 원천 징수를 돼야 돼요. 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제 대상자에서 이제 제외되는 것도 억울한데 세제 혜택까지 이중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제 얘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동안 노인 복지 정책에서 정부는 그 내용을 확대하고 있었어요. 세제도 확대해주고 2017년부터 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많이 이제 알려지고 그 대상 이제 나이가 한 살씩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은 현재 만 65세 이상자가 되시면은 다 가입을 하실 수 있거든요. 소득 기준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이 비과세 종합과세 저축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럼 지금 이 개정안 자체의 핵심은 세수를 더 늘리고 복지 혜택은 줄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복지를 집중하겠다. 네, 그 뜻으로 우선은 복지 확대 정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 네, 이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자세히 실질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만 65세 이상자 다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축소가 되거든요. 그쵸. 네, 이 세제 혜택의 축소라는 것은 실질 소득을 줄이게 되고요. 또 이분들에게서는 현금 지원을 되는 부분에서 세제 혜택을 받던 부분을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 65세 이상자 분들에게는 그 현금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그 재산 구조를 보면요, 집이 있더라도 이 현금 소득이 적은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따라서 집에 재산이 있어서 수도권에 작은 집 한 채가 있어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쵸, 맞아요. 네, 이런 분들은 사실 세제 혜택을 더 주면서 그 연금 부분과 동일하게 네, 혜택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세제 개정 안에서는 축소가 됐다는 뜻이죠. 그런 분들은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아예?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네. 바로 이게 개정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국회에 통과되지 않았고 지난 7월 31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 말까지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25년 12월 31일까지는 우리가 상품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 65세가 넘는 288만 명 되시는 분들 중에 아직 나 이거 가입한 적이 없다. 왜냐면 모르셔서 가입을 못했거나 아니면 이 5천만 원 한도를 다 쓰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연도 말까지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기한이 있고요. 그러면 이거 종합저축이니까 은행에서만 가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 각 금융기관별로 이 상품이 있습니다. 은행에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기 때문에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초연금의 수급을 안 받는 분들은 이 상품에 가입해서 만기가 된 후에 다시 가입하려면 이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입을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증권사를 좀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증권사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만 개설해 놓으면 이 계좌의 만기가 막 예를 들어 99년 이렇게 설정이 가능해요. 사실 평생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인출할 수도 있고요. 그 5천만 원의 한도 원금을 넣고 그 안에서 운용하다가 인출과 그게 자유롭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장 큰 장점이 이 가입 기한 제한이 없어요. 의무 가입 기한 제한이 보통의 절세 상품의 경우에는 3년 이렇게 기간이 있거든요. 3년간 해지를 하면 안 되는데 이 비과세 종합저축은 하루만 가입해도 되고요. 5천만 원을 다 넣었다가 그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전액 인출해도 됩니다. 그래도 이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는 유지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안 되셨는데 할 때는 이 증권사 계좌 비대면으로도 가입이 되거든요. 우선 가입만 해놓고 개설만 시켜놓고 운용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그 상황에 맞게 운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분도 가입은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가입해놔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올해 네. 안에 것도. 그렇죠. 그런 경우 올해 안 하게 되면은 제도 시행하고 나면 65세인 경우에는 사실 그 이후에 그 금융 상품을 계속 운용할수록 이 혜택이 늘어나거든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전액 넣어놓고 5% 이자나 배당을 받았을 때 한 38만 원 정도 세금이 나와요. 근데 매년 38만 원의 세금을 비과세 그러니까 내지 않고요. 그 계좌 안에서 계속 복리로 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시간 30년을 또 운영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정책이 어떻게 더 좋아질지 아니면 나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25년 12월 31일까지는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죠. 계좌를 개설하시기만 하더라도 가입 요건에
네,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은행에서도 할 수 있고 네. 증권사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창구들을 알려주셨는데 뭐 가입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네. 하겠습니다만 차장님 보시기에 어디서 가입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시는지. 아무래도 이 계좌를 개설만 해놔도 이 다음 이후에 만개 다시 가입 요건을 검증받지 않아도 되는 증권사 계좌 개설을 우선은 가장 선호를 해드리고요. 다만 증권사의 상품이 원금 손실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가입하기 때문에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예금처럼 안정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 상품 위주로 운용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주지만 이거 원금 손실이 안 되는 보장성이거든요. 원금이 보장되는데 증권사의 경우에는 증권사 좋다고 해서 개설했는데 원금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세금 혜택보다 더 좋은 건 원금을 보장하는 안정성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증권사 계좌 하시고 거기에서 안정 상품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은행 차장님이셔서 이게 닫힌 질문일까 하고 답을 드렸는데 증권사를 오히려 추천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그냥 하고 넘어갔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비과세 종합 저축 자체의 그러면 장점은 절세 이 부분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금과 가장 중요한 게 나이가 65세 넘어가면 또 건강보험료가 또 그렇게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모든 상품에는 건강보험료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조차도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 산정이 합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실 때는 건강보험료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비과세되는 이 항목은 아무리 소득이 많이 발생해도 세금 납부 없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전액 다 빠지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5천만 원이라는 게 평생 한도인 거죠, 그냥. 맞습니다. 1년에 5천씩 ISA처럼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5천 끝. 원금, 납입 기준이라고 납입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원금 끝. 네, 기간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당장 가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요 비과세 혜택 축소 자체로 네. 또 논란이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상호금융 예탁금인데 요거는 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게 또 축소가 되면 지역에 계신 분들 좀 아무래도 불리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부분도 상호, 금융, 예탁금, 출자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 농협, 수협, 우리 새마을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상호 금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출자를 하거나 예탁금을 넣었을 때 3천만 원 예탁금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출자금도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왔어요. 하지만 또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축소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준 조합원 되시는 분들 중에 소득이 낮으신 분들 이외에 소득이 이제 5천만 원, 총급여 5천만 원, 그리고 종합소득금은 3,800 이상이신 분들은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바로 분리과세로 갑니다. 그 내년부터 5%, 그 다음 해는 9% 분리과세를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상호금융에 들어있던 자금들이 많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큰 제1금융권보다는 이런 지역 금융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 지역에서 이제 예적금이라든지 대출 상품을 이쪽에서 많이 혜택을 보고 계신데 상호 금융에 대한 이 비과세 혜택을 줄임으로써 여기에 있는 자금이 제1금융권이나 다른 곳으로 이탈하게 되면 지역 금융에 대한 위기가 올 수가 있다. 여기에 이제 경제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 대출이 축소되거나 대출 이자율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이 예적금이 예전에는 좀 새마을금고가 좀 높게 주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조합원들이 다 출자를 해서 이 예탁금과 이 배당에 대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몰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제 좀 우려스럽다. 이런 시각이 좀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온 농협이라는 게 NH은행이라고 불리우는 데가 다 농협 맞죠? 농협은 중앙농협이 있고요. 네. 농협중앙회죠. 농협중앙이에요. 그리고 지역농협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역농협. 그러면 네. 농협 중앙의 건 안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지역 농협만 되는 그렇죠. 거고 네. 수협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고 맞습니다. 수협 중앙에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네.
복잡하네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맨날 뭐 부실이다, 뭐 인수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되게 돈 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연락을 주세요, 저한테도. 이게 새마을금고 돈 빼야 돼? 뭐 이런 안 빼도 돼요. 뭐 얼마 있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실제로 이렇게 해서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간다면 이제 투자해 놓은 부분에서 예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이런 지역 이런 이제 뭐 이런 상호금융들 같은 네. 경우는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이런 게 될 경우에는 없다고 맞습니다. 보기에는 불안해 보이는 느낌인데요. 솔직히. 그렇죠. 사실 이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농어촌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네. 뭐 신협이라든지 수협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사실 이 지역 농협을 상호 금융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근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히 농어촌 조합원뿐만 아니라 생활자금으로 여기에 넣어놓고 이자나 배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다 비과세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원 그리고 준조합원 해당하시는 분들도 2028년까지 비과세를 하고 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이후에 시작하겠다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금액이 높으신 분들, 그 준상층 이상 되시는 분들은 바로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분리과세로 간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모든 부분들이 약간 기준들이 모호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가 저소득층 이야기도 네. 했고, 근데 고소득층도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되게 기준이 모호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고소득층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세법에서 보는 고소득과 건강보험료 고소득층 그리고 또 복지에서의 고소득층이 다 다릅니다. 각각의 기준이 달라요. 네, 세법에서 보면요. 한 1.5, 1억 5천 정도 소득이 되시는 분들은 한 38%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8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또 건보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에게 고소득자냐고 또 물어보면은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또 아까 말한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도 월 228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혜택을 받지만 월 230만 원 받는 분들은 간발의 차. 네, 그 차이 몇만 원 차이로 본인들은 또 고소득 복지 혜택에서는 고소득으로 또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2만 원을 안 받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저라면 딱 2만 원을 네. 일단 안 받는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예금을 안 들어서라도 237만 원에 맞추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근로 의욕을 좀 낮추는 그 아. 단계, 그 소득 인정선이 그런 효과가 있다 해서 그런 좀 약간의 어두운 면이죠. 이게 또 사실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받기 위해서 근로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 근로도 그렇고 예금을 넣어서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안 받는 예금에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 맞습니다. 2만 원보다 적게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과연 하실 만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실까요? 네, 그래도 이제 이 복지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선 자체는 높아지고 있는데 복지에서 보는 우리 고소득자 그 기준과 그다음 그리고 또 세금이나든지 다른 건보료 징수하는 데 있어서의 혜택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또 국민들이 인식하는 그 수준이 본인들은 고소득자 아니고 다 중산층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많죠. 네. 네, 그 간격에 대해서 이제 조세 형평이라든지 이 과세에 대한 형평성의 또 문제가 거기서 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게 또 마지막에 애매하게 끝이 나네요. 네, 그래도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또 계속해서 이야기해 봤었는데 지금 국내 증시는 큰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또 다가오는 오늘 밤 미증시는 뭘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홈디포라는 이제 소매 업체들 실적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홈디포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관세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커피 이벤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SBS 비즈 앱 그리고 또 이 자막에서 보시는 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하셔서 꼭 이벤트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어느 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